승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T 시점의 어떤 경제 상황, 다시 말하면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 소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물론 이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는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IS 커브를 어떻게 도출했는지를 봤었습니다. 우선 생산 측면에서의 GDP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I, G, 그 다음에 이제 순수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입니다. X가 수출이고 M이 수입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머지 표현들은 전과 동일하고 GDP,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 이제 포텐셜 GDP로 한번 나눠보죠.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과 우리 전에 했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일정한 값,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호 충격,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의 GDP 갭을 포함을 한 거고요. 새로 추가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는 마찬가지로 이게 그대로 한번 다 대입을 해보죠. 그 다음에 투자는 일정 비율, 그 다음에 투자 충격,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이자율 갭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충격, 수출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비율, 그 다음에 수출 충격, 마이너스 일정 비율, 플러스 수입 충격. 자, 이렇게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A들을 다 더하면 이건 1과 같아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선 빼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과 마찬가지로 A들을 다 모아서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충격들을 다 모아서 그냥 우리가 전과 같이 총수요 충격 엡실론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모든 A들을 더하면 1이 되고 모든 충격들을 더해서 총수요 충격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럼 남는 건 뭐냐면 얘 우리가 다 적용을 했으니까 적용한 건 다 지워주죠. 이렇게 남는 건 이 바로 소비가 GDP 갭에 얼마만큼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X의 GDP 갭과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갭이 이자율 갭에 따라서 GDP 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이 텀만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액추얼 GDP와 포텐셜 GDP 빼기 1은 바로 이게 GDP 갭과 같았었죠. 그래서 양변에서 죄송합니다. 양변에서 1을 빼면 이쪽은 1이 없어지고 이 left hand side는 그냥 우리가 GDP 갭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GDP 갭은 총수요 충격 더하기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자율 갭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 됐고요. 이제 전에는 사실 이 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IS 커브가 되는데 지금 이 텀이 하나 생겼으니까 Y 햇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썼던 식을 다시 한번 쓰면 총수요 충격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 다음에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 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왼쪽으로 넘겨서 다시 쓰면 1-x의 GDP 갭 총수요 충격, 그 다음에 이자율 갭. 그럼 양변을 이제 1-x로 나눠주면 되겠죠. GDP 갭은 1/1-x 총수요 충격 마이너스 B 1-x RT R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총수요 충격이 없다면 그럼 이제 IS 커브가
그러니까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상황에 반응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IS 커브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만약에 x가 0이라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IS 커브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x가 0이라면 그냥 우리가 이런 여지껏 봤던 형태의 IS 커브가 되겠죠. 그래서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차이는 바로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만큼 GDP 갭이 반응하는가 민감도의 차이에 있을 거예요. 근데 x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테니까 x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1-x는 1보다 작은 값이 될 거예요. x가 예를 들면 0.3이다라고 한다면 x 0.3이라고 하면 1-x는 0.7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값은 1-x로 나누어 준 값은 이제 b보다 더 커지겠죠. 1보다 작은 값으로 나누어 줬으니까 이 값은 더 클 거예요. b보다. 부등호입니다. b보다 b의 1-x로 나누어 준 값이 b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그 GDP 갭에 반응하게 되면 혹은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서 GDP 상황에 따라서 민간 소비 지출이 일정 부분 반응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IS 커브는 전보다 더 완만해질 거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커졌다는 얘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IS 커브의 기울기가 완만해졌다는 뜻입니다. 기울기가 더 완만해진다는 거죠. 더 플랫해지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도출하는 걸 우리가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IS 커브를 우리가 도출해서 이러한 식을 얻은 거고요. 만약에 총수요 충격이 없다면 바로 이제 이자율 갭에 따라서 GDP 갭이 얼마나 반응하는가는 바로 B 나누기 1-X 이렇게 되겠죠. 같은 결과입니다. 총수요 충격 우리가 빼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총수요 충격에 1-x를 나눠주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수요 충격이 얼마나 애초에 크게 나타나는지 사실 거시경제학자들은 잘 몰라요. 그 충격은 그냥 충격이에요. 그냥 모르는 거기 때문에 충격도 크기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x 1보다 작은 값으로 뭔가를 나눠주면 사실 더 커지는 거니까 1보다 커지는 거니까 충격의 어떤 크기도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엡실론에도 1-x를 나눠준 거니까요.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충격은 애초에 발생할 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관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충격을 1-x로 나눠줬다고 하는 것이 별 의미는 없어요. 큰 충격이 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출한 IS 커브는 전과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모습이고 다만 이제 IS 커브의 기울기가 전보다는 더 완만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그림이 나옵니다만 그 승수 효과라고 하는 X가 0이라고 한다면 이제 소비의 승수 효과가 사실 없는 거고요. X가 0이다라는 뜻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비의 승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이제 승수 효과라고 부르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걸 이제 승수 효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승수 효과가 있다면 x가 0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제 IS 커브는 이렇게 완만해질 거라는 거죠. x가 만약에 0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형태의 IS 커브가 되고 x가 이제 2분의 1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값은 2가 되겠죠. x가 2분의 1이면 1/1-x는 이제 1 빼기 2분의 1이니까 이 값은 이제 2가 됩니다. 그래서 2를 곱해준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 갭에 따라서 GDP 갭이 얼마나 반응하는가 이제 2배의 B만큼 반응하게 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커진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IS 커브의 기울기가 전보다 더 완만해진다는 뜻이 되겠죠. 기울기는 역수가 되니까. 이 기울기는 사실 1/b잖아요. 마이너스에. 그런데 이제 b가 2배가 된 거니까 1/2b가 되면 사실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긴 하지만. 자, 이제 x가 만약에 3분의 1의 값을 갖는다면 그러면 민간 소비 지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식과 같은 것입니다. IS 커브가 아니고 지금 이 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이 GDP 갭에 이제 반응을 하는데 x가 3분의 1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거시경제가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서 GDP 갭이 1%만큼 상승하게 되면 그럼 이제 잠재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이 마찬가지로 이제 3분의 1% 포인트 상승한다고 보면 됩니다. 얘가 1% 상승했으니까요. 그거의 3분의 1만큼 민간 소비 지출이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사실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승수 효과라고 하는 걸 보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모형이 좀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던 거고 어느 정도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x가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IS 커브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었죠. IS 커브는 이제 1-x의 총수요 충격 마이너스 b의 이자율 갭이었어요. 근데 이제 x가 3분의 1이라면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2니까 이 전체 값은 2분의 3이 되고 얘는 1.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b가 전부 다 1.5배 커지는 상황이 되겠죠. 총수요 충격이 없다면 그럼 이제 b는 1.5배만큼 더 커지게 돼요. 그럼 이제 IS 커브의 기울기는 전부 다 더 완만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됩니다. 승시 효과가 없을 때 x가 제로라면 이제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b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제 승시 효과 x가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기울기는 1.5배의 b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더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기울기는 절대값으로 작아지는 거고 절대값으로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더 이렇게 플랫해지는 거죠.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습니다. 플러스면 당연히 뭐 기울기가 작아지면 당연히 플랫하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띄고 생각해 본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플랫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승수 효과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이야기를 해볼 수 있냐면 똑같이 이자율 갭이 1% 포인트만큼 나타났을 때 다시 말하면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1% 포인트 더 상승한다면 RT-R바가 1% 포인트만큼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장기 수준보다 1% 포인트만큼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승수 효과가 없는 경우에 x가 0인 경우에는 GDP 갭이 여기에서 이만큼까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b만큼. 왜냐하면 승수 효과가 없다면 GDP 갭은 이렇게 될 테니까요. IS 커브는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자율 갭이 1% 포인트만큼 나타나게 되면 GDP 갭은 그냥 마이너스 b%만큼 나타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그 승수 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그다음에 x가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IS 커브가 더 이상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승수 효과가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 1.5에 x가 3분의 1인 경우 1.5에 b의 이자율 갭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자율 갭이 1% 포인트만큼 발생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제 GDP 갭이 더 커지겠죠. 똑같이 1% 포인트 이자율이 상승할 때 GDP 갭은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1.5배만큼 더 확대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민간 소비 지출이 GDP 갭에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제 이 얘기를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뭐 미디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제학 원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누가 하셨을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절에 혹시 대학을 들어오기 전에 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비가 위축이 되면 그러니까 뭐 처음에 출발점이 어디여도 상관없어요. 뭐 어떤 충격이 발생을 해서 뭐 팬데믹 상황이어도 괜찮고 혹은 뭐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이어도 괜찮고 어떤 충격이 발생을 해서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그러한 소비 행태를 통해서 누군가의 소득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는 행위라든가 혹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쇼핑을 하는 그런 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사실 소득이 창출되는 건데 그러한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소득이 감소할 거예요. 그 얘기는 경제 전체의 GDP가 하락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GDP가 줄어들겠죠. 생산이 위축되고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이 되고 사람들의 소비가 또 위축이 되면 또다시 경제활동이 둔화되어서 GDP가 감소하고 GDP가 감소하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다시 소비가 줄어들고 이런 식의 어떤 비셔스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죠? 예. 악순환. 뭐 이런 설명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뭐 선순환, virtuous cycle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선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겠죠.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뭐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림으로써 민간 부분의 뭐 수요를 좀 확대해주고 민간 부분에 소비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정부가 소비를 해주면 GDP가 늘어날 거예요. 그럼 누군가의 소득이 늘어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민간 부분의 소비가 살아날 것이고 다시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 그 소비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의 소득이 늘어나서 다시 또 소비가 늘어나고 뭐 선순환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런 비셔스 사이클 혹은 뭐 버추어스 사이클 이런 선순환,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승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X가 제로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선 실질 이자율이 B분의 1%포인트만큼 상승했어요. 제가 왜 B분의 1%포인트라고 했냐면 여기에 B가 있으니까 이자율 갭이 정확히 B분의 1만큼이 되면 B를 곱했을 때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냥 B분의 1이라고 쓴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1%라고 하면 그럼 이제 B를 곱해야 되니까 B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 갭이 정확히 B분의 1%포인트만큼 확대가 됐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한 거예요. 그렇다면 투자는 포텐셜 GDP 대비 정확히 B만큼 감소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1%만큼. B가 아니죠. 그래서 B에다가 곱하기 B분의 1을 했으니까 정확히 이제 1%만큼 감소할 거예요. 투자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 부분에서 생산 측면의 GDP와 지출 측면에서의 GDP가 같다는 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당연히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정확히 GDP 갭이 같은 크기로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IS 커브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IS 커브 그림에서 여기가 장기 균형이죠. R바, 그 다음에 제로예요. Y hat, RT. 여기서 만일 이자율이 B분의 1만큼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포텐셜 GDP 대비 투자가 1% 하락해서 GDP 갭이 1%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승수 효과가 없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IS 커브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일 민간 부문의 소비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C겠죠. 포텐셜 GDP 민간 부문의 소비 지출이 GDP 갭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이러한 이제 악순환이든 선순환이든 이런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GDP 갭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락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순한 형태, 승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끝나요. 그냥 GDP 갭이 1%만큼 감소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승수효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면 X가 0이 아니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민간 부문의 소비 지출이 반응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은 일정 비율, 그 다음에 선호 충격, 플러스 X의 GDP 갭 이렇게 우리가 가정했기 때문에 GDP 갭이 마이너스 1%만큼 하락하게 되면 그러면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X만큼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요. 보시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금리가 상승할 때 승수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이게 왜 이름이 승수효과인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왜 승수효과인지 보시죠.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B분의 1%포인트 상승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투자가 1%만큼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만큼 감소하니까 GDP 갭이 1% 같은 크기만큼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승수효과가 없을 때는 여기서 끝났었죠. 하지만 이제 승수효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민간 부분의 소비가 GDP 갭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GDP 갭이 1% 감소했으니까 민간 부문의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선호 충격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선호 충격은 그냥 제가 0이라고 간주한 거고요. 엡실론 CT. 그러니까 지금 GDP 갭이 마이너스 1%만큼 나타났어요. 그러면 민간 부분의 소비 지출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민간 부분의 소비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디펜드하게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뭐 완전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뭐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서시스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모형이 성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사실 설득력 있는 설명은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나 많은 가게가 차입 제약 같은 것에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원하는 소비 수준만큼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그게 컨섬션 스무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늘어난 소득이 모두 다 현재 소비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입 제약이라든가 어떤 현재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데 미래의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데 미래의 소득을 현재의 소득으로 이제 끌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 소득이 늘어났을 때 혹은 현재 소득이 감소했을 때 소비가 그 정도 크기로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GDP 갭이 마이너스 1%만큼 감소한다면 그러면 이제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마이너스 X%만큼 감소하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소비 지출이 하락하게 되면 다시 이제 이 식으로 돌아가서요. 이게 마이너스 X%만큼 그러니까 X%만큼 하락했으니까 1대1 대응이에요. GDP 갭은 다시 X%만큼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 처음에 하락했고요. 투자가 감소해서 GDP 갭이 1% 하락했고 GDP 갭이 하락하니까 소비가 X%만큼 감소합니다. 소비가 X%만큼 감소했으니까 다시 GDP 갭이 X%만큼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 또 가겠죠. GDP 갭이 X%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소비가 X제곱%만큼 줄어들 거예요. 소비가 X제곱%만큼 줄어들면 다시 GDP 갭이 X제곱%만큼 줄어들고 다시 돌아가서 GDP 갭이 X제곱%만큼 감소했으니까 다시 소비는 X세제곱%만큼 여기다 X를 다시 곱해야죠. X세제곱%만큼 감소할 것이고 소비가 X세제곱%만큼 감소하면 GDP 갭은 다시 X세제곱%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GDP 갭이 X세제곱%만큼 감소하면 소비는 X네제곱%만큼 감소하는 거고 계속 돌아가겠죠. 그렇죠? 정리해보면 처음에 변화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실질 이자율이 B분의 1% 상승했던 거예요. 그래서 RT-R 바가 B분의 1만큼
네. 그 실질 이자율이 B분의 1%포인트만큼 상승했을 때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요. 상승했을 때 투자가 1% 감소하게 되고 투자가 감소하니까 GDP 갭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승시 효과가 없었으면 여기서 2단계에서 끝나버리는데 이제 소비가 GDP 갭에 반응하니까 소비가 X%만큼 감소하고요. 소비가 X%만큼 감소하면 GDP 갭이 정확히 X%만큼 감소하고 GDP 갭이 X%만큼 감소하면 여기에 X배만큼 이렇게 갈 때는 이제 항상 X만큼 감소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갈 때는 X만큼 X제곱 %만큼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정확히 그만큼 GDP 갭이 다시 감소하고 그러면 다시 여기 X를 곱한 것만큼 소비가 감소하고 계속 이렇게 계속 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승수 효과예요. 승수 효과. 계속 돌아가는 승수 효과. 계속 증폭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GDP 갭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상황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소비 함수를 쓰게 되면 그러면 승수 효과가 나타나고 GDP 갭은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승수 효과가 없었으면 정확히 1%만큼 GDP 갭이 하락하고 끝났을 텐데 승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정확히 이게 승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승수 효과잖아요.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이걸 쭉 다 더한 것이 바로 승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X가 0이면 사실 승수 효과는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다 0이 될 테니까. 근데 지금 X가 0이 아니니까 이걸 다 우리가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실질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GDP가 얼마만큼 변하는가는 이걸 다 더해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승수효과 결과 소비는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그러니까 승수효과가 없었더라면 소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버리니까요. X가 제로면. 그런데 이제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가 반응하게 되는 거죠. GDP 갭이 감소함에 따라서 소비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소비가 얼마만큼 반응하는가도 이걸 다 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승수효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더한 게 승수효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에서도 승수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GDP에서도 승수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한히 반복되면 GDP 갭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모두 다 얼마만큼 감소하는 것일까? 혹은 뭐 지금 우리는 이자율 갭이 플러스 방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지만 만약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GDP 갭은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나타날 텐데 그러면 그 경우에는 GDP 갭이 얼마나 증가할까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변할까? 여기서 이제 얼마나 감소할까? 우선 최초 1%만큼 감소하고 그 다음에 X%만큼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이거 더하는 방법은 뭐 공식을 아는 학생들은 간단하겠지만 혹시 공식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그다음에 이제 x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값입니다. 이걸 편의상 s라고 하죠. 다 더한 걸 s라고 한번 무한히 더해 가는 것을 s라고 하면 양변에 이제 여기 x를 곱하는 거예요. 이쪽에도 x를 곱하고 이쪽에도 x를 곱하면 x 곱하기 s는 여기에 x를 곱했으니까 x, 두 번째는 x를 곱했으니까 제곱, 세 번째는 x의 3승 무한히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왼쪽은 s 빼기 x의 s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간단해지죠. 그렇죠? x 빼기 x, x제곱 빼기 x제곱, 3승 빼기 3승. 마찬가지로 다 빼주면 이쪽은 다 없어질 것이고 여기 남는 건 1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은 s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s로 우리가 묶어주면 1-x의 s가 되고 다 했죠. 그렇죠? s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s는 바로 1/1-x가 돼요.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무한히 더한 것은 결국 뭐와 같아지냐면 1/1-x가 됩니다. x가 0과 1 사이의 값이니까 당연히 이건 0보다 큰 값이죠. 1보다도 큰 값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S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고, 금리 상승에 따른 GDP 갭의 변화는 이제 1/1 마이너스 X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X가 0이었으면 승수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1이 된다는 뜻이고요. X가 제로라면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어떤 값을 갖게 된다면, 예를 들면 3분의 1, 그렇다면 이 값은 1.5가 되는 거죠. X가 3분의 1이라면 앞서 봤듯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초의 충격이 얼마만큼 발생했을 때 승수 효과가 없으면 그냥 GDP 갭이 1% 변화하는 거에서 끝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처럼 승수 효과가 존재한다면 이제 GDP 갭의 변화는 1.5배만큼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앞에 슬라이드로 들어가 보면 이제 소비는 X제곱, X세제곱을 쭉 더해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했으니까 똑같은 계산을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S라고 하는 값은 이제 1/1 마이너스 X와 같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소비의 승수 효과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X, 이걸 이제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X부터 시작하죠.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건데 뭐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뭐와 같냐면 S에서 1을 뺀 것과 같아요. 여기에 이제 1 더해주면 S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2를 뺀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저는 이런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 식에 모든 텀에 x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식을 x로 묶어보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텀은 1이 되고, 두 번째는 x, 세 번째는 x제곱, 제곱, 뭐 이렇게 쭉 전개가 될 거예요.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s와 같아요. 1/1 마이너스 x.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값이 바로 s와 같으니까요. 따라서 소비의 승수 효과는 x 나누기 1 마이너스 x라고 할 수 있죠. 정확히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GDP 갭이 1%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소비가 X만큼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GDP 갭에 대해서 X만큼 반응하니까 거기에 승수 효과를 1-X 나누어 주어서 소비에 미치는 어떤 총 효과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민간 소비 지출의 변화, 총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DP 갭에 미치는 효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효과죠, 그렇죠? X가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최초의 실질 이자율 갭이 B분의 1%포인트만큼 발생했을 때 GDP 갭은 마이너스 1.5%까지 이제 감소할 것이고, 소비는 3분의 1에 X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나누기 1 빼기 3분의 1이니까 이 값은 0.5가 되겠죠. 그렇죠? 계산해 보시면 0.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소비는 민간 소비 지출은 0.5%만큼 감소합니다. 그래서 소비에 미치는 효과, 그 다음에 이제 GDP 갭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니까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 개념도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 부분에 있는 리카르디안 이퀴벌런스라고 하는데, 이 개념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이제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이제 정부 지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단기 거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네거티브한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경기 변동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부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었다면 그냥 이렇게 해서 리세션으로 들어갔다가 회복돼서 다시 이렇게 이전 트렌드로 돌아갈 텐데, 물론 이제 리세션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 트렌드보다 훨씬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해요. 이걸 이제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기저 효과라고 부르죠, 그렇죠? 저는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기저 효과라고 해서 한번 리세션으로 들어갔다가 한번 곤두박질 치면 이렇게 띵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확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걸 기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세션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제 다시 경기가 과열되는 양상, 뭐 대표적으로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는데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렇게 갈 텐데, 오히려 정부가 어설프게 정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내버려두면 이렇게 파란색처럼 경기가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었을 텐데, 굳이 어설프게 개입하게 되면 이렇게 회복 국면에서 경기 과열이 나타나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기 변동을 촉발하는 이 뭐랄까요? 이 정도, 이 경기 변동의 정도, 매그니튜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혹은 이건 뭐 그냥 정도라는 뜻이고요. 혹은 이제 변동성의 크기를 보통 이제 volatility라고 부릅니다. volatility. 이 volatility를 이제 키우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면 자, 초록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책이 잘 시의성 있게 잘 맞아떨어지면 이렇게 리세션의 정도도 조금 약해지고, 그럼 이제 기저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사이클이 굉장히 비즈니스 사이클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counter cyclical policy instru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 변동을 그러니까 누그러뜨리는 그런 정책이라는 의미죠. 정부의 재정 정책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직접 시장에 들어가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도 하나의 정부 재정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율을 조정한다든가 조세 관련 법률을 고쳐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형태. 그다음에 이제 실업급여라든가 사회보장 지출을 늘려서 이제 가계의 이전 소득을 확충해 주는 형태의 이제 이전 지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것이 대표적인 트랜스퍼 스pen딩이겠죠. 그렇죠? 재난지원금 형태. 정부가 직접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재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가 첫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은 정부의 몇 가지 재정 정책 가운데 하나고요. 재정 정책과 관련한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시차의 문제와 리카르도의 동등성 문제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조금 더 많은 이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 이렇게 폭넓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어, 또 이제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전공 분야 자체가 이렇게 조금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공공 부문의 성격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중앙은행의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조금 재미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썩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은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요 정도 얘기만 하겠습니다. 재량적 정책과 이제 시차의 문제인데요. 이제 재량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면 뭐 국회나 혹은 정부나 얼마만큼의 이제 재정을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재량적이란 말이에요. 경제가 얼마만큼 나빠져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냥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어떤 국회냐에 따라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어떤 인식의 차이, 여기서 말하는 그 인식은 아니고, 이 인식 시차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정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수준도 그때그때 굉장히 다르겠죠. 어떨 때는 100조 원을 집행을 하는데 비슷한 경제 위상에서 어떨 때는 50조만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재정을 집행할 것인가도 사실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한 정책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재량적 정책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대립되는 개념이 준칙입니다. 대표적으로 통화 정책은 사실 준칙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한국의 통화 정책은 그러면 준칙이냐? 준칙은 이제 어떤 룰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룰. 예를 들어서 GDP 갭이 1% 하락한다면 그러면 이제 금리를 몇 퍼센트 포인트 인하하고, 그 다음에 GDP 갭이 플러스 방향으로 과열되는 것이죠. 1% 상승한다면 경제가 과열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니까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중앙은행이 명목금리를 인상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몇 퍼센트 포인트 인상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현재까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어떤 이제 굉장히 시스터매틱한 관계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가 혹은 이제 영국이라든가 뭐 이런 국가들에서 굉장히 체계적인 관계가 나타나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스터매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칙이란 이름이 붙은 거예요. 사실은 원래 준칙이란 이름은 제가 뭐 밀턴 프리드만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잠깐 했었는데, 밀턴 프리드만 시절부터 뭐 준칙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이제 준칙이라는 용어가 이제 당시에는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니까 통화량 유동성을 가지고 이제 통화 정책을 했고요. 과거의 중앙은행은. 이제 현대의 중앙은행은 그렇죠. 현대죠. 21세기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금리 준칙 혹은 이걸 조금 더 그러니까 존 테일러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존 테일러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매우 체계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존 테일러의 라스트 네임 테일러를 따서 그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은 테일러 준칙이라고 불러요. 테일러 룰. 존 테일러의 이름을 따서 테일러 룰이라고 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은 이제 21세기 거시경제학에서는 준칙의 모습을 따른다고 보고, 반면에 이제 정부가 시행하는 재정 정책은 이러한 어떤 시스터매틱한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쁠 때 대체적으로 중앙은행이 죄송합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뭐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재량적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상당히 많은 거시경제학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개입해서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은 좋은데 뭔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실업률 같은 지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만약에 1%포인트 상승하면 정부가 실업급여를 몇 개월 정도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 수준도 몇 퍼센트 인상을 하고,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뭐 1,000달러를 지급하는 걸 뭐 1,200달러를 지급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시 실업률이 1%포인트 더 상승하면 1,400달러로 늘려준다든가, 어떤 이런 이제 시스터매틱한 그 포뮬라죠. 공식을 만들자라고 했던 주장이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제 시차의 문제부터 보이려고 하는데요. 재량적 재정 정책의 특성상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이든 뭐 우리로 하면 기획재정부겠죠. Ministry of Finance든 혹은 뭐 대통령이든 국회든 이런 이제 행정부처가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나빠졌다라고 하는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인지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걸 이제 인식 시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은 경제 상황이 되게 나빠졌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럼 보통은 이제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는데 이쯤에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식을 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제 경제가 이렇게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사실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시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럼 이제 어떻게 그 경기 부양 정책을 할 것인지 뭐 공공부문 일자리를 근로사업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을 시행할 것인지 혹은 실업급여를 뭐 몇 주 정도 연장해 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산도 수립해야 되고 추가 경정 예산의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승인도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또 한 몇 달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막 서너 달까지도 걸릴 수 있겠죠. 그 사이에 경제는 바닥을 찍은 다음에 서서히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식 시차가 될 거고요. 이만큼이 이제 행정 시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혹은 뭐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형태는 뭐 기본적으로 즉각적으로 이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사실상 빨리 나타날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도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든가 혹은 이제 교량, 뭐 지하철 공사, 철도, 항만, 공항 이런 시설들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거시경제는 이미 회복을 해서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실행돼서 나타날 때쯤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내버려 뒀었으면 이렇게 갔었을 게 이제 오히려 더 과열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량적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시차의 문제로 인해서 경기 변동을 누그러뜨리거나 혹은 완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시차의 문제로 인해서 경기 변동을 오히려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쵸,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확장적 재정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중에 이제 통화량을 늘리는 형태, 늘리는 이런 형태 통화 팽창 정책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 이제 확장적 통화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익스펜셔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익스펜션이 경기가 확장되는 정책 확장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변동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정 측면에서의 준칙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작년에도 논의가 됐고요. 그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 재정을 집행을 했어요. 그 역사상 아마 전례 없이 정부가 재정을 집행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가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는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주체가 아니니까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정부라고 하는 조직은 뭔가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그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조직이고 상당히 많은 재정을 집행했기 때문에 추가로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국가 채무 수준이라든가 어떤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그것도 되게 좀 제가 막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뭐별 의미는 없어서 더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준칙이라는 것은 제가 테일러 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밀튼 프리드만이 제안했던 X% 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통화정책에 적용이 되었던 개념인데 이제 이 개념을 재정정책에까지 끌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동 안정화 장치라든가 일종의 이제 이런 컨셉들이 재정 정책 그 정부의 재정 사이드에 들어오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는 사실 금융 부분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나타났던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어떤 그 사실 뭐랄까요 여력이 정책의 스페이스가 사실은 이제 사라진 것이죠. 금리를 0%까지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나타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 사이에 어떤 이제 그 어떤 금융기관의 사실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쓰기엔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폭탄 돌리기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금융기관들이 폭탄을 떠안고 있는데 그 폭탄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어떤 금융기관이 폭탄을 안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부실 채권을 워낙에 많이 떠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호 간에 대한 신뢰가 붕괴돼 버리니까 내가 저 은행한테 자금을 공급했을 때 빌려주었을 때 과연 저 은행이 내가 빌려준 자금을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그 불신이 팽배했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금융기관들 사이에 자금 거래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중앙은행의 여력은 거의 없어져 버렸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것밖에는 이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이 특히 이제 재정 측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준칙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를 만들어 놓자 아니면 이제 재정 사이드에서도 무분별하게 재정을 집행하지 말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재정 사이드에서의 준칙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그 역사가 짧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한 21세기 들어와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준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재정 준칙이라든가 혹은 뭐 재정 규율이라든가 뭐 국가 채무를 GDP 대비 몇 퍼센트로 유지한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재정 준칙 혹은 재정 규율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적자 뭐 한 해 동안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받는 수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부의 재정 수입이 있고 한 해 동안 정부가 쓰는 돈이 있을 거예요, 재정 지출. 근데 이제 뭐 수입이 지출보다 크면 흑자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경제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데 이런 경우에도 재정 적자가 뭐 GDP 대비 몇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자. 그 재정 지출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캡에 딱 도달하게 되면 그 순간 더 이상 재정 지출이 시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는 캡을 씌우는 방식의 이제 논의들이 바로 재정준칙, 재정규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 혹은 이제 리카르디안 이퀴벌런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사실상 현실에서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고 정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타난다고 믿고 정책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테시스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 충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걸 받아서 물론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진 사람들도 있겠죠. 소득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사람들, 이제 자영업자들 포함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충분히 있겠지만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 충실한 합리적인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비 패턴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에 따라서 자신의 소비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PIH라든가 LCM에 따르면 자신의 평생 소득이 늘어나든가 혹은 평균적인 측면에서의 소득이 늘어나야지만 소비가 늘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번 달에 80만 원 혹은 뭐 100만 원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는 기본적으로 가계가 이러한 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만간 정부가 나한테 지급한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실제로 1차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라 저는 2차, 3차는 대상이 되지 않아서 못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담이 빠르면 5년 내에 올 것이고 조금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10년, 15년 내에는 부담이 돌아올 거예요. 만약에 20년 안에, 30년 안에 저한테 그 부담을 시키지 않는다면 저희 여러분한테 그 부담이 돌아갈 것이고 혹은 이제 제 아이한테 그 부담이 전가가 되겠죠. 여하튼 죽기 전까지 혹은 제가 정년 퇴직하기 전까지 그 부담을 저한테 가중한다면 제가 받은 돈을 다 뱉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요?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만간 그거보다 최소한 그와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많은 돈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받은 100만 원을 다 소비해버리지 않겠죠. 실제로 저축을 잘해서 미래의 어느 순간에 저한테서 세금을 더 뜯어가려고 할 때 저는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소득 상실이 너무 커서 소득 감소가 너무 커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큰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걸 제가 봤는데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고 재난지원금이 늘어났는데 그걸 뭐 그중에 일부는 뭐 소고기도 사 먹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소득 상실이 크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소비의 증가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정부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환급해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이제 그에 따른 재정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다시 그 회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누적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제 되물림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국가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미국도 그런 식의 약간 폰지 게임 같은 걸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제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세대에게 그 부담을 언젠가는 someday 그 부담을 전가시킨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돌려받은 세금을 10년 뒤에 다 뱉어내야 되니까 한 푼도 쓰지 않고 잘 킵하고 있다가 나중에 차지하면 그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와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사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건 경기부양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재정정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말장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부가 재정정책을 수행할 때 이건 사실 한정된 자원이란 말이에요. 경제학에서는 모든 자원은 스케어스하단 말이에요. 스케어스의 스케어스리 희소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그 효과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정부의 존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경기부양책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 의도가 사실 있었던 것이고 여하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했다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해요. 이걸 우리가 정책 무력성 정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policy ineffectiveness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정책 무력성 정리.
정책 무력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오늘 세금을 더 많이 거둘 것인지 내일 더 많이 거둘 것인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언젠가,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조금 거뒀다면 언젠가 미래엔 세금을 더 거둘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세금을 더 거뒀다고 한다면 미래에는 세금을 조금 거둘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더 조금 걷고 내일 더 많이 걷는 그러한 의사결정은 사실상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극단적인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고요. 사실상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둘 것인지, 세금의 총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와 미래 다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둘 것인지가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이지, 정해진 세금 내에서 만약에 뭐 100조면 100조를 걷는다고 했을 때 오늘 얼마를 걷고 내일 얼마를 거둘 것인지 이 포트폴리오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입니다. 물론 이제 리카르도 동등성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와 라이프 사이클 모형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차입 제약이 존재하거나 미래의 소득을 현재의 소득으로 끌어오는 것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는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가 성립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과연 정부는 재정 정책을 수행을 할 때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를 무시하고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아니면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제 리카르도 동등성 정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요. 시간이 애매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낫겠죠. 혹시 질문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12장 필립스 커브 통화 정책과 필립스 커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